안녕하세요. 오늘 지난달에 이어서 발제를 맡게 된 정재욱 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민 교수님 외환위기와 그 후의 한국경제 후반부 4장부터 7장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성격과 그 이후의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제학,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사학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종합적으로 접근한 연구고, 좀 더 학술적인 연구를, 여러 가지 학술적 연구를 정리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내에서도 사실 그 분야별로 이 외환위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고, 당연히 경제학과 다른 사회과학 혹은 경제학 안에서도 이른바 주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 간의 접근이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이 책은 전통적인 경제학,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에서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접근 방식을 좀 모아보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모임에서 저희가 1장부터 3장까지 주로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와 외환위기의 원인, 진단에 대한 부분에 이어서 오늘은 4장 경제 성장률의 하락, 5장 경제의 안정성과 국제투자, 6장 소득 분배 악화 노동 문제, 7장 결론, 이렇게 언급된 내용 중에서 제가 크게 한 요 4가지 정도 질문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주로 그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통계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이 저자의 대답을 좀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대부분의 자료는 한국은행 그 경제통계 시스템 자료를 이용을 하였는데, 일부 국가별 비교 자료를 책에 들어있지 않은 거를 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경제학계에서 많이 쓰는 펜월드 테이블이라고 국가별 비교 자료를 사용을 하고요. 일부 자료는 여기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거는 사실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외환위기 사실 이전부터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대충 보더라도 외환위기 이전에 7에서 8% 정도 성장세가 있다면, 최근에는 잘 나와야 한 3% 정도, 어느 정도의 단절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성장률이 왜 떨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저의 첫 번째 질문으로 뽑아 보았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좀 4월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잉 투자와, 그러니까 재벌 중심의 과잉 투자와 과잉 성장이 정상화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성장 잠재력을 잃어버리고 과소 성장이 시작되었 것인가, 이 2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 크게 저희가 2가지 동력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의 어떤 생산성이 증가해서 효율성이 증가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노동을 많이 투여해서 혹은 자본을 많이 투여해서, 이런 거를 요소 투입이라고 하는데, 생산 요소를 많이 투입해서 경제가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 한국의 고도 성장에 대해서 이게 생산성이 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던 외국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 문제는 좀 정리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총 요소 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했던 것으로 요즘은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그래프는 모든 국가의 2017년을 1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일본, 한국, 미국의 그 생산성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한 명이 기계 예를 들면 100명의 노동자가 하나의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을 했을 때 얼만큼 그 아웃풋의 차이, 그러니까 생산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960년에 2017년 대비 약 우리나라는 4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5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2배 이상 우리나라의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하기 위해서 미국 대비, 그러니까 상대적 생산성을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 보신 것처럼 97년에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에 생산성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 대비 생산성이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비교군으로 가지고 온 일본도 사실 비슷한 추세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은 생산성의 하락이 아니라 요소, 특히 자본의 투입이 하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 투입 증가율은 보시는 총 투자율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어떤 그 생산을 위해서 설비를 투자한다던가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런 그 지출이 전체 GDP 대비 몇 %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그 스케일을 좀 이렇게 좁혀놔서 좀 하락이 엄청 크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약 40%대의 그 투자율에서 97년에 일시적으로 30% 이하로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현재 한 30에서 35 사이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은 과거에 재벌 기업이 주로 그 총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재벌 기업에 대한 그 구조 개혁이 있었고 그 원인이 총 투자율의 하락이 아닌가라고 저자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그동안에 과거에 담당했던 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대체한다던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 투자 대체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총 투자율이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총 투자율의 하락이 상당히 커서 혹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황색 독일, 회색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한창 잘 나가던 때였던 7, 80년대에 40%에서 30% 사이를 유지를 하다가 지속적으로 투자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율이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안정화되고 성숙하면서 당연히 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현재 지금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총 투자율이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과잉 투자, 과잉 성장의 정상화가 아니라 과소 성장의 시작의 어떤 근거다라고 딱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70년대부터 최근까지 거의 2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사실 투자율 자체는 다른 웬만한 지금 세계 10대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그러면 재벌 기업의 과다 차입, 과잉 투자라는 이런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영 행태가 이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 개혁을 통해서 해소가 됐고
이거는 지난번 4월에도 좀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평균 영업이익률,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할 때 내는 이자를 더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회색이 이자율, 지금 주황색이 영업이익률, 평균 영업이익률인데 과거에는 비정상적으로 이자율이 이익률보다 높았던 상황이 있었는데 외환위기 이후로 전반적인 지금 부채 비율, 파란색으로 보여드린 부채 비율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평균 10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과 평균 이자율도 거의 근사하게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벌기업의 비정상적인 투자 행태는 경제개혁을 통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금융권이 그러면은 과거에 대기업에 대해서 그 대출을 해주다가 이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가계대출로 그러니까 이런 좀 소매대출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이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은행 자체가 좀 더 보수적인 안정적인 대출 상품에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사실 가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쉬운 대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사실 뭐 이 개인이 소득 자료를 가지고 뻥튀기 하기도 사실 어렵고, 대부분의 가계 대출은 집이나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회수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기업에 대한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정말 수익성이 있는 기업인지 없는 기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기업에 대한 대출 그 이자율이 가계에 비해서 높아서 수익성이 높은 대출 상품이긴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아닌 기업인지,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를 그 판단하는 능력이 제한이 된다면 피할 수밖에 없는 대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태가 사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있었고 아직까지도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이 과거 재벌기업의 어떤 투자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이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는 소위 그 벤처기업, 첨단 기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도 방향은 맞았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단기간에 사실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재벌기업의 과다 차입에 의한 과잉 투자 체제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가계, 그러니까 개인의 과다 차입에 의한 과잉 소비 체제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내수가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을 시키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있기는 하지만 소비 자체가 성장의 사실 동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이 체제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저성장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조금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저자는 그러면 지금 총 투자율이 하락한 게 약간 좀 근거다.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그럼 자본이 투입이 하락했고 자본 투입 증가율이 하락했고 이게 원인이 돼서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그러면 총 투자율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 은행에서 뭐 돈을 빌려서 기업이 투자를 하는
행위가 될 텐데, 그러면 이 저축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 대출 가능한 저축에 혹시 변화가 있었던 거는 아닐까라는 우리가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의 공급 측면에서 혹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총 저축률,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수입에서 실제로 가계 소비나 정부의 지출로 쓰여지지 않은 남은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총 저축과 총 투자율을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이 둘은 거의 똑같아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하나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뭐 빌려왔거나 아니면 해외로 빌려주거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환위기 시점에 총 저축률이 총 투자율을 상회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그 당시에 이 불황형 흑자 때문에 사실 발생한 결과이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80년대 후반부터 이 파란색으로 보여드린 총 투자율이 완만한 하락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본의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총 투자율도 같이 줄어들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가 좀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 부분에서 저는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이 같은 그래프에 제가 초록색으로 총 저축 중에 가계가 저축을 했는지 정부가 저축을 했는지 아니면 기업이 저축을 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총 저축 중 가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초록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절반이 지금 총 저축의 절반이 가계가 기여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로 급격하게 총 저축 중 가계 저축 비중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은행이 가계 대출을 늘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맞물려서 그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은행의 가계 대출 확대를 이런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 투자를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뭐 정부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그 94년에 그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대부분의 수출 보조금은 현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능한 게 연구개발, R&D에 대한 일반적인 보조금, 그러니까 범용의 R&D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모두 다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되게 첨단 기술 국가들, 뭐 일본, 뭐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스위스 이런 데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연구개발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고, 실제로 사실 성과도 우리가 이 성과를 어떻게 좀 측정할 수 있을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쪽에서 쓰는 게 이 연구 개발로 인해서 출원한 그 특허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특허의 어떤 질적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특허가 얼마나 인용이 되었는지를 보는데, 뭐 한국이 이 연구 개발비 대비 뭐 괜찮은 사실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체제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은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주황색이 전체 연구 개발비 지출에서 그러니까 정부라던가 뭐 공공기관이 지출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90년대 후반에 뭐 사실 어려운 시점에도 정부의 공공 그 비중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벌 기업이 연구개발에 그러니까 투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공공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 추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자는 이 연구개발의 양적인 어떤 발전은 이루었지만 아직 그러니까 이런 제품 상용화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고수험, 고위험, 고수익의 연구개발로 전환은 아직 좀 미진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사내 유보금을 보유한다던가 아니면 뭐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못한다던가 뭐 대학도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 뭐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네,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 자본의 도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4월에 말씀드린 부분과 좀 많이 겹쳐서 좀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하면 그러니까 대체로 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에 대체로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상대적으로 외국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선진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도 이렇게 도입이 되고 이런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어떤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뭐 성장에 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뭐 경제학계에는 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뭐 제품, 뭐 서비스의 총합이 얼만큼 변화하였는지가 파란색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 성장률이 이 파란색으로 지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은 이 생산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국내 총생산을 저희가 GDP라고 하고 국민 총소득을 GNI, 그러니까 Gross National Income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해서 벌어들인 노동소득 혹은 우리나라가 해외 어떤 뭐 투자, 예를 들면 뭐 주식을 뭐 외국 주식을 보유했을 때 받는 그 배당 수익 이런 부분이 GDP와 GNI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보시면은 이 70년대 우리가 뭐 약간 이 60년대 뭐 70년대 초반에 우리가 뭐 한창 그 뭐 해외 뭐 건설 노동자 보내고 했을 때 그때 약간 차이가 있었고 그 이후로 뭐 주로 뭐 일본이나 미국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또 약간의 좀 괴리가 있었고 근데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 외환위기 이후로 대체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보다 국민 총소득의 성장세가 더 낮은 것을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 외환위기 이후에 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뭐 총 투자율을 그러니까 하락을 막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FDI 유입,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의 유입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이었고 오히려 국내에 있는 여러 자산들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게 되면서 일종의 이 배당 소득이 빠져나간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득과 생산 간의 괴리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조금 부진한 반면에 우리 내국인, 한국인의 해외 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직접 투자를 GDP 대비 몇 %인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 주황색은 외국인의 투자가 국내에 얼만큼 유입했는지를 상대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 2000년대 후반부로 갈수록 보시는 것처럼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그러니까 특히 이런 이 노동집약적 산업 같은 경우는 해외로 사실 공장들이 많이 나갔죠. 이런 투자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해외 주식이라던가 채권 같은 이런 포트폴리오 투자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 상당히 해외 직접 투자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유입에 비해서 훨씬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외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사실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외환위기 직후에 와서 우리나라 기업을 되게 싼 가격에 사고 배당을 받아간다던가, 아니면 중간에 다시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형태로 국부가 유출된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거는 주황색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해외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 빼기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차이인데, 이것처럼 2014년을 계기로 순대외 금융자산으로 그러니까 순대외 금융자산이 양으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가 사실 이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경상수지 흑자를 그러니까 일으켰고, 그에 따라서 사실 이 외화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왜 순대외 금융자산이 이렇게 잘 증가하지 않았는지를 저자는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파란색은 우리나라의 대외 자산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고요. 주황색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물건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기본적으로 이 경상수지, 그러니까 수출 빼기 수입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를 얼마나 우리가 잘했는지 해서 수익을 남기면 그 부분이 더해집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은 순대외 채권이 빠지겠죠. 그래서 요 차이를, 그러니까 요 주황색과 파란색의 차이를 우리가 국제 투자에서 순수하게 차익을 얻었는지 아니면 손해를 입었는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로 경상수지가 순대외 채권의 증감보다 컸기 때문에 우리가 국채 투자에 순차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향이 2000년대 계속 있었고, 지금 최근에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흥국의 순차익 추세는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흥국 투자, 해외 투자라는 게 대부분 다른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 미국이나 EU나 이렇게 나가게 되고, 반대로 선진국의 해외 투자라는 것은 신흥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순차익 추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여기 회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대충 0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중국 보여드리면은 파란색인데, 아이고 여기 파란색이 겹쳤네요. 그래서 이 초반에는 사실 크게 좀 이 의미는 없고요. 그 이후로 거의 뭐 0 혹은 음수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우리나라의 주요 그 해외 자산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외환 보유액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자가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만 이거를 보유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이 높은 뭐 국내 주식이라던가 국내 채권에 비해서 현저하게 사실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뭐 일본, 대만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주로 수출을 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저자의 말대로 이 한국이 손해를 입고 미국이 이익을 얻었냐? 뭐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이 주황색이 미국의 순차익인데요. 2000년대 후반에 상당히 높은 순차익을 보이고 최근에는 큰 순차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해외 투자다 보니까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원화로 기록을 하겠죠. 미국에서는 달러로 기록을 할 거고, 뭐 EU에서 유로존에서는 유로로 기록을 하겠죠. 그러면은 요 실제 자산의 가치가 해외에 있는 자산의 가격이 변동한 거를 우리나라 그러니까 로컬 커런시로 그 변환을 한 것을 우리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차손에 사실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그러니까 강달러였을 때 최근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손실을 입을 거고 약달러 있을 때는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이 우리나라가 크게 순차익을 보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순대외 채권의 대부분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준비자산,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이기 때문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대외 채권 파란색보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이 상당히 그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실 그 채권 순대외 채권량과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그냥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외환 보유액의 그 축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외환 위기를 방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좀 수익률이 낮은 준비 자산을 보유하다 보니 국제 투자에서 순차손을 기록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워낙 해외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전체 대비 그 준비 자산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순차손에서 순차익으로 뭐 충분히 전환할 수 있다라고 좀 뭐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외환위기 이후에 일시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재벌의 그 투자 공백을 어느 정도 그 메꿨던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좀 여전히 부족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투자보다 나가는 투자가 지금 더 많은 상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투자의 수익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 외환 위기를 겪었던 신흥국이다 보니, 그리고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국이다 보니 외환 보유액을 축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수익률이 낮은 부분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앞부분과 뭐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뭐 성장은 그렇다 치면, 그러면 경제적 어떤 성과 지표 중에 또 하나인 경제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가 더 안정적인가? 일단 외환위기 이후로 이 경상수지는 안정적인 흑자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환위기 이후로 다 요게 0인데요. 그래서 그 경상수지가 거의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흑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외환위기가 다시 그러니까 뭐 오지는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이런 경상수지 적자 요인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근데 다만 이런 안정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을 하는 거는 원래 이론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해외에 외환 보유액을 막대하게 지금 축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 사실 경상수지 흑자가 안정적인 거는 맞지만 이게 한국 경제가 안정적이게 되는가랑 딱 1대1로 매치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외환 보유 그럼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너무 많이 또 보유하는 거는 또 안 좋은 것도 알겠고, 그러면 대충 이런 적정 외환 보유액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 현대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97년에도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외환 위기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외환 보유액을 늘리고 있는데, 심지어 2008년 그 세계 금융 위기 때도 우리나라가 사실상 외환 위기를 겪었는데, 이렇게 많은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위기를 직면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민간 투자가 많아졌으니까 굳이 이게 뭐 이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이렇게 외환 보유액을 늘릴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하는 좀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우리가 해외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 보유 자산을 다변화시킨 거죠. 원래 왜 주식 투자할 때도 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아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제 투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서로 다른 경기 변동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설령 위기가 닥치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로부터 얻는 이익을 통해서 이 경기 위축을 어느 정도 좀 보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경기 변동적인 요인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 자산 다변화는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주요 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경기 변동과 뭐 이 보유 자산의 증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저자는 그렇게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다라고 좀 결론을 내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자본시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오히려 글로벌 위험에 좀 노출이 됐고, 과거에 사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세계 그러니까 선진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 수입 수요가 줄어들어서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를 겪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수출 효과도 있겠지만 오히려 자산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이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의 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맞다 보니
신흥국에 있었던,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에 있었던 해외 투자를 뺐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글로벌 위험에 더 노출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국 경제 변동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자본시장이 개방하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 해외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지급을 하는 배당소득 이 부분에서 국민소득의 어떤 감소, 비용도 있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계기로 했던 기업 그리고 특히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했던 기업 개혁 혹은 금융개혁이 전체적인 경제위기 가능성도 줄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축적시키고 이런 데 기여한 거는 맞지만 그때 이른바 4대 개혁의 한 파트로 있었던 공공개혁이나 노동개혁은 오히려 개인의 어떤 삶의 안정성을 악화시켰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더 안정적이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수인 지니계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더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우선 사실 우리나라의 이 지니계수가 신뢰가 있는지에 대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거기까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분명 외환위기 이 90년대에 비해서 그 이후로 지니계수가 확 뛴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란 거는 지니계수를 우리가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을 가지고 측정을 한 거고요. 이 주황색은 지니계수를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세금 낼 거 빼고 혹은 정부로부터 받을 거 받고 이 소득을 가지고 측정을 해봤을 때 파란색 막대와 주황색 막대 사이에 뚜렷한 지금 차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외환위기 이후에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 소득 분배가 악화된 거는 부연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후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안전망, 국민연금이라던가 이 정부의 어떤 이 사회 복지 지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런 소득 분배의 악화를 어느 정도는 지금 막아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득 분배 악화가 그럼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심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약간 좀 착시 효과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시점이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사실 비슷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소득 분배 지수인 노동소득 분배율,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노동 쪽이 가지고 가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는 대체로 90년대 이후로 한 60%대, 그러니까 최근에는 조금 증가해서 65에서 70%대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소득 분배율은 이 경제학에서 몇 안 되는 상당히 이 안정적인 사실 수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년 가까운 시기 동안에 약 65%를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상황이 최근에 특히 이 이른바 세계화가 진행이 됐고 이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이 확대가 됐던 90년대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노동소득 분배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한 건 우리나라가 이때 크게 줄어든 거는 맞는데 이게 꼭 외환위기 때문이다라고 사실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 어쨌든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 소득 분배 문제가 심화된 거는 사실이고 특히나 정리해고라던가 이 정규직 비정규직 혹은 대기업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의 어떤 하청기업 식의
그 일자리의 그 이중 구조가 심화되면서 일자리의 안정성도 약화된 것을 감안했을 때 불평등도가 악화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 명백한 좀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사실 이 노동시장 개혁이 있었지만 오히려 뭐 이른바 이런 자유주의적 노동개혁,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이 활동이 억압됐던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라던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합법화해준다라던가 아니면 국민연금의 도입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가 확충됐던 이런 노력이 어느 정도는 사실 이 소득 분배 악화를 막아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불평등한 경제 구조는 좀 분명하고 이런 고착화된 불평등 경제 구조가 오히려 최근에는 경제 성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의 어떤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분명하고 이 자본의 소득이 자본 투자를 통한 소득이 최근에 늘어나는 그 추세를 보았을 때 자본의 보유 자체가 노동 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자본 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자본 소득을 통한 소득 분배의 악화는 더 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우리나라의 총 저축을 각 이 주체별로 쪼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가계의 총 저축 기여가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노란색 부분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데 전체적으로 총 저축 자체가 어쨌든 35%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그러니까 금융권이 아닌 뭐 제조기업이나 뭐 이런 그 기업이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최근에도 사실 논란이 있는 소위 그 사내 그 유보금 문제 와 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저자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외환위기는 이 1980년대부터 이 정부 주도의 그 경제 성장의 한계를 보였고, 그래서 소위 자유주의 개혁, 그러니까 경제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보내는 이런 자유주의 개혁과 수정주의적 개혁, 그러니까 이런 이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어떤 시장의 실패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라든가 이런 수정주의 개혁을 동시에 80년대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유주의 개혁이 실패한 결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률은 떨어졌고 경제적 안정성은 하락했고 분배 문제는 더 악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3대 거시경제 목표라고 하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이 3대 거시경제 목표의 달성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사실 핵심은 사실 노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당시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사실 배경은 뭐 너무나 뚜렷했고 다만 외환위기를 직접적으로 그 발생시킨 그 방아쇠는 미국의 그 월가 중심의 어떤 금융권이 그 방아쇠를 당겼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 20년 넘는 기간의 한국 경제 부담은 우리의 노동이 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 이 외환위기 이후에 뭐 외자 유출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최근에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는 해외 투자를 워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직까지 남은 과제는 이 노동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 모두 잘 아시는 그런 출산율 그래프인데 외환위기 이후로 이게 딱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최근에 이 출산율 자체가 약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이 약간 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여러 어떤 이 노동의 이슈들의 어떤 한 단면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이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 당연히 줄겠고,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경제 구조가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하나의 좀 이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